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식품위생 모의고사반을 진행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은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예,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형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 나오듯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품위생 모의고사는 49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의고사반의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이론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땐 단원별로 정리해서 봤던 것들을요, 전체 토탈을 해서 보는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 이제 단체급식 같은 법규 이런 이제 그런 파트하고 이제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문항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식품위생도 이제 20문제에서 좀 다운돼서 한 15문제 정도,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13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3문제보다 조금 많은 이제 15문제로 해서 모의고사를 1회, 2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오실 게 예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습을 해오지 않으면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수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모의고사반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실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응용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은 반드시 해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식품위생은요, 2회씩 진행이 될 겁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회씩 풀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화학, 생리학 이제 모의고사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화학이나 생리학은 딱 1시간에 15문제 정말 빡빡한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설명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져서 15문제를 좀 빡빡하게 풀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식품위생은 이렇게 설명할 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15문제 이상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자료 프린트 맨 마지막에는요, 추가 모의고사 문제가 항상 수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문제에서 한 12문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추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요,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문제를 풀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풀어두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리학, 생화학처럼요,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두시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하시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하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습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틀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진행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론 수업하고 또 하나 틀린 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처럼 모든 걸 차근차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항상 문제와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개인적으로 또 내지는 여기 우리 학원 수업을 통해서 공부하셨다라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예습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시간 491페이지 식품위생 모의고사 1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1회 거기 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식품위생 수업자료 프린트 1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1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식품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최근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요, 특히 위생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더 이렇게 현장하고 가까운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식중독이 발생하기 좀 더 쉬운 식품들을 찾는다거나 예방법을 찾는 문제가 의외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었던 문제들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생하기 쉬운 식품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보톨리누스 나온 김에 특징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자, 여기는 필기할 게 없고 밑줄만 잘 쳐두면 됩니다. 자, 우선 보톨리누스균 식중독의 원인균부터 확인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인균을 보고서 이게 어떤 식중독의 원인균인지 정도는 파악해둬야 된다 그랬죠. 원인균 이름 보세요. 자, 보톨리누스니까 보툴리눔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원인균이죠. 자, 원인균을 알아보는 건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어있으면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내열성 포자요.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은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보툴리누스죠. 내열성 포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편성 현기성이죠. 이것도 특징이에요. 내열성 포자를 만들면서 편성 현기성입니다. 산소가 없을 때 잘 증식을 한다는 소리죠. 그럼 산소가 없는 대표적인 식품이 누구예요? 통조림이요. 그래서 얘는 일명 통조림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조림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과 연결해서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조림, 경조림 이런 데서 문제가 되기가 쉽죠. 자, A부터 G형까지 있는데 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A, B, E, F만. A, B, E, F만 식중독을 유발해요. 근데 그 중에 A하고 B는 내열성이 강하지만요. E형은 내열성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니까 A나 B형 같은 경우는 120도씨로 가열해야 되지만 E형은 80도로만 가열해도 포자를 사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발생하는 건 A형과 B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은 감염형이 아니라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독소형입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균을 먹어서 발생하지 않아요. 독소를 섭취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보툴리누스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독소, 뉴로톡신입니다. 자, 여러분 뉴로톡신은요. 단순 단백질로 균체 외의 독소고요. 열에 약해요. 여러분 열에 약하다는 소리는 가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80도씨로만 가열해도 사멸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신경독소죠. 신경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의 유리를 억제해서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킵니다.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의 가장 큰 특징, 그러면 원인식품은 통조림, 경조림 같은 식품이고요. 증상은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킨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복기하고 증상 보세요. 평균 12시간에서 36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위장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경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요. 신경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누구예요? 보툴리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증상은 없어요? 발열은 없어요. 독소형들은 발열 증상이 없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다 보니까요. 세균성 식중독 중 가장 치사율이 어때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의 특징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예방법은 나중에 한번 읽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에 관한 특징을 봤거든요. 그러면 보툴리누스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편성 현기성균이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열에 잘 견디고요. 그 다음에 밀폐된 식품에서 잘 번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툴리누스 식중독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식품, 그럼 누굴까요? 예, 병조림, 통조림 이런 애들이죠. 답은 4번.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4번이잖아요. 그럼 1, 2번 묶어보실래요? 1번, 2번.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우유. 그 다음에 갑판대에 있는 김밥. 이거는 특히 어떤 식중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포도상구균이에요. 포도상구균. 여러분, 유방염도 염증이거든요. 포도상구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거쳤죠? 이렇게 손을 한번 거친 음식,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합쳐서 포도상 구균식 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보세요. 5번. 연안에서 양식한 굴. 이건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노로바이러스요.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세균성 식중독은 처음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람 양성 세균이며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람 양성인데요. 포자를 안 만든대요. 그 다음에 원인균은 비교적 열에 약하지만 내열성 독소를 만듭니다. 독소를 생성하네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독소용 식중독이죠. 여러분 독소용 식중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요. 포도상 구균과 보툴리누스고요. 그 다음에 포자를 안 만든다 그러면 누굴까요? 포도상 구균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우유나 유제품 아까 얘기 나왔죠. 우유. 그 다음에 김밥, 떡 같은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식품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당연히 누구냐면 포도상 구균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 되죠. 자, 그럼 2번의 답은 2번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포도상 구균은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포도상 구균 식중독과 관련된 사항들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1페이지. 자, 원인균부터 확인하세요. 스타필로코코스 아우레우스가 원인균입니다. 그래서 이 균 이름을 보면 이게 포도상 구균이구나. 이름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포도상 구균 되게 흔하게 있는, 아주 흔하게 있는 우리 피부, 점막에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균이지만 모든 애들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색깔을 띄어야 돼요? 황색.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런 황색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에 상초로 들어가서 화농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화농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포도상 구균은요. 그란 양성의 구균이고요. 편모가 없어요. 그리고 내염성입니다. 염에 잘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내염성, 가장 내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식중독균 중에서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증식이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포도상 구균 식중독도 독소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균 자체는 80도씨로 가열하면 사멸이 되지만요. 독소가 열에 상당히 강한 게 특징이었죠. 자, 그 독소 이름 확인해 두세요. 엔테로톡신.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장독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독소고요. 그 다음에 A부터 E형까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독소는요. 물에는 녹아요. 물에는 녹지만 유기용매에는 녹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지만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분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요. 제일 큰 특징 뭐니 해도 내열성이 크다는 거. 120도씨로 20분간 가열해도요. 활성을 잃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방법에 꼭 빠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도상 구균은 절대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벌써 독소가 만들어진 상황이면요. 아무리 끓여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열에 의해서 예방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죠. 가열에 의해서 예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떡볶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떡볶이도 원인식품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계속 끓고 있는 그 떡볶이도. 왜냐? 얘는 떡볶이는 220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독소가 먼저 만들어진 상황이면요. 절대 가열에서도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열에 의해서는 독소가 파괴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독소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가열에 의해서 예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특징.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잠복기가 가장 짧잖아요. 잠복기가 가장 짧다. 이것도 특징이죠. 평균 3시간. 그 다음에 원인식품. 원인식품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원인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왔던 우유, 유제품 이런 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을 한번 거친 식품들. 우리나라는요. 김밥, 도시락 뭐 이런 애들. 그래서 여러분 예방법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랬죠?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방법 뭐 있을까요? 황제포도선 구균 식중독의 예방법. 네, 위생장갑 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요. 화농 성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할 수가 없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먹지 않을 거면 어디다 보관하면 될까요? 냉장 보관. 그래서 냉장 보관하는 거. 식품을 냉장 보관을 하면요. 독소가 안 만들어져요. 냉장 보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방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선 구균 식중독 되게 그 급식소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가장 일반적인 예방법인 가열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쌀을 누렇게 만드는 황변미 독소의 원인 곰팡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쌀을 누렇게 만드는 황변미 독소의 원인 곰팡이. 황변미독. 원인 곰팡이 누구였냐면 페니실리움 곰팡이였죠. 그래서 3번의 답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청매실에 존재하는 독소는 여러분 매실에 청매실, 덜 익은 매실에 존재하는 독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연독은요. 독소와 식품을 연결해 두는 거 기본이었죠. 어떤 식품에 어떤 독소가 있는지 기억해 두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청매실에 들어있는 독소는 누구였냐면 아미그달린. 여러분 이 아미그달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미그달린은 청산 뭐였어요? 배당체. 청산 배당체였죠. 내지는 뭐 시안 배당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청산가리의 그 청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독성이 강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독소는 알칼로이드 배당체다.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아니라 청산 내지는 시안 배당체예요. 그다음에 함유된 독소는 리나마린이다. 리나마린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아미그달린이에요. 혹시 여러분 리나마린 기억나시나요? 리나마린? 오, 리나마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얘도 청산 배당체인데요. 리나마린이 들어있는 거 버마콩. 오색콩이라고 부르는 거. 리나마린은 버마콩, 오색콩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버마콩, 오색콩에 들어있는 리나마린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파세오루나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파세오루나틴, 리나마린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소는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한다고요? 이거 보툴리누스의 독소하고 비슷한 성질이죠. 근데 이거를 하는 자연독 성분이 있어요. 감자의 솔라닌이에요. 감자의 솔라닌, 자연독 중에 감자의 솔라닌이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유된 독소는 무수카린으로 부교감 신경 증상을 보인다. 이런 무수카린은요, 버섯독입니다. 독버섯. 맞는 거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여러분, 이 청매실에 들어있는 청산 배당체는요, 끓여서 휘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물에 담가서 용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발효 과정을 거쳐도 돼요. 발효 과정, 숙성 과정을 거치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리 왜 덜 익은 매실, 청매실 먹지 않아요? 매실 청담그잖아요. 그건 뭐예요? 숙성 과정, 발효 과정을 거치면 제거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청산 배당체를 제거하는 방법 찾는 거. 답은 5번이죠.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모시조개, 굴 등의 중장선에 존재하며 황달 등의 간 장애를 보이는 조개독은. 자, 그럼 여러분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어떤 식품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거잖아요. 모시조개, 굴, 바지락 같은 작은 조개에 들어있는 독성분? 네, 베네로핀. 베네로핀이죠. 베네로핀은 황달 같은 간 장애를 일으키는 독소 성분이에요.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에는 싹시톡신 좀 큰 조개 있죠. 대합, 홍합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증상은 마비였죠. 신경 마비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마비성 조개독이다 그러면 싹시톡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테트라민 소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소라고동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문제 간단해요. 그 다음에 오카다산
예전에는 이 옥하단산이 잘 보기로 안 나는데 요즘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옥하단산도 조개독인데요. 설사성 조개독입니다. 설사를 일으켜요. 설사성 조개독. 그 다음에 여러분 테트로도톡신 아시죠? 뭐예요? 보고독이요. 자, 그래서 5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트리알로 메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혹시 트리알로 메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트리알로 메탄은 예전에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 중간에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뭐 할 때요? 네, 물을 소독할 때요. 수돗물을 소독할 때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이 바로 트리알로 메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6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염소 소독을 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수돗물 중에 100이나 들어있어요. 100이요? 아니요. 0.01이요. 0.01mg 이하로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발암성 물질이잖아요. 아주 극소량 들어있어야 됩니다. 1리터에 0.01mg 이하로 존재해야 되고요. 3번이 그리고 맞았죠? 그 다음에 4, 5번은 아예 관련이 없는데요. 그럼 4번 보실래요?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탄은식, 훈제식품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 그럼 누구일까요? 벤조피렌이죠. 벤조피렌. 자, 그 다음에 5번도 있어요.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돌연변이원성 물질, 헤테고리 아민류. 자, 그래서 4번의 탄 음식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은 벤조피렌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건 헤테고리 아민류였습니다. 자, 6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지상 최악의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PCB, 다이옥신, 이거의 공통점은? 이것도 시험 문제였어요. PCB하고 다이옥신의 공통점 찾으라고요. 여러분, PCB하고 다이옥신의 공통점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입니다. 둘 다 내분비 교란 물질, 환경 호르몬이에요. 자, 우선 PCB, 이거 기억나시나요? PCB. 그럼 PCB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있냐면요. 잉크라든지 도료라든지 되게 흔하게 사용하는 곳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PCB가요, 원래 이름이 건데 폴리염화 비페닐. PCB가 원래가 폴리염화 비페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잉크라든지 도료 성분이라든지 흔하게 우리가 접촉하는 그런 물질 그런 데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염소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폴리염화 비페닐 하면은요, PCB 하면은요, 예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과 관련이냐면, 미강류 사건과 관련이 있었죠. 미강류 사건. 그러니까 왜 일본의 미강류에 함유되어서 문제가 됐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에다가 잔류성이 무지하게 강한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축적되어서 보통 문제가 되죠?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이런 즉 자연유력성이 강한 물질은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이 문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특히 어떤 식품에 많이 축적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식품이었을까요? 육상과 수상 중에 수상생물에 더 축적성이 강하게 나타났죠. 그럼 여러분 수상생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어류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시험 문제 예전에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다 했죠. 미강류 사건과 관련이 깊은 유해물질은 이렇게 해서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때는 PCB. 근데 여러분 이거 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는데 PCB가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는 식품은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이제 밀접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좀 더 관련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PCB가 가장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는 거 어류. 특히 어류의 어느 부분일까요? 지용성이니까 어류의 지방 부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옥신 되게 많이 들어봤죠? 우리 보통 어떨 때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그렇죠? 여러분, 쓰레기 소각장에서요. 태울 때요. 유기염속의 물질을 태울 때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태울 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매연에도 있고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다이옥신도 잔류성이 강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먹이 연세에 의한 축적 현상이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축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유기염속의 물질을 소각할 때 발생한다. 이거는 다이옥신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뭔가 태울 때 발생을 하니까 다이옥신이 호흡을 통해 주로 체내에 들어올 것 같지만 둘 다 식품을 보통 통해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그리고 자연계에서 잘 분해돼요? 잘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건 공통점은 4번밖에 없어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거, 그것만 공통점입니다. 자, 저 7번의 답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8번.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중 항문 소양증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보기 한번 보실래요? 분선충, 요충, 십이장충, 회충, 편충 모두 다 채소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에요. 자, 그럼 채소를 통해서 다 감염되는 기생충인데 보기 있는 애들이, 근데 그 중에 항문 소양증, 항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냐면 요충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럼 8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나누려 했던 프린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페이지에 보면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충이죠. 여러분 회충 하면은요, 회충 란의 특징을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건조에도 강하고 저온에도 강하고 염장에도 강하고 표백분에도 강해요. 근데 약한 게 있죠. 뭐에는 약해요? 열과 일광에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요. 여러분 증상까지는 굳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회충은요, 선충 중에 가장 길어요. 선충 중에 가장 길고요. 예전에 배추김치에서 검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생충 김치 들어보셨죠? 그때 관련 있던 게 회충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충 나오죠? 구충은 대표적인 게 십이지장충이에요. 아메리카 구충도 있어요. 자, 여러분 구충에는 십이지장충, 아메리카 구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훨씬 이름 많이 들어본 거 뭐예요? 십이지장충.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 십이지장충입니다. 여러분 십이지장충의 가장 큰 특징은요, 경구뿐만 아니라 경피,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경구, 경피 감염이 가능하고요. 경피 감염이 가능하니까 맨발로 돌아다니서는 안 된다라는 예방법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증상도 봐두셔야 돼요. 채독증, 채소를 먹고 일어나는 그 채소와 관련된 알레르기 증상과 관련 있는 게 바로 십이지장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빈혈, 흡혈을 하기 때문에요, 빈혈이라든지 이미증의 원인이 되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 심한 경우 신체 지능 발달에도 장애를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경피 감염이 가능하면서 채독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십이지장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양모양 선충, 얘는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동양모양 선충은 경구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해요. 경피, 드물긴 해요. 드물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다는 거죠. 편충,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충 하면은요, 항문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항문 소양증, 항문에 산란을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네, 분선충도 마찬가지 이름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표 밑에 경피 감염이 가능한 걸 묶어놨죠? 경피 감염이 가능한 거 십이지장충, 아메리카 구충, 그리고 또 하나 동양모양 선충. 이런 애들 묶어두시면 돼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우선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약간의 특징 정도만, 구별되는 특징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분변 오염 지표균인 대장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애를 찾아라 그랬네요. 자, 여러분 대장균. 대장균도
거의 그 일반 성상은요, 병원성 대장균하고 똑같아요. 그럼 양성이 아니라 무슨 균이냐면 음성균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그런 음성균들은 아포를 만들지 않았죠. 열에 약해요. 아포를 만들지 않아요. 열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뭐였냐면 호기성, 통성염기성 균이에요. 호기성, 통성염기성 균이고요. 네, 독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엔테로톡신 하면 포도당 구균이죠. 자, 그러면 맞는 건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젖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9번의 답 5번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분변오염의 지표잖아요. 여러분, 분변오염의 지표균은 대장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은 따로 있었죠.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로 주로 이용하는 건 장구균입니다. 구분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5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첨가물인 대두레시틴의 용도는? 되게 간단한데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레시틴의 용도 찾으래. 여러분 레시틴 알잖아요. 레시틴 뭐로 이용해요? 유화제죠. 자, 그래서 10번의 답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해썹의 유해 요소의 분류 중 생물학적 유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해썹의 유해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자, 요거 한번 분류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실래요? 자, 유해 요소는 우리가 크게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유해 요소로 나누는데요. 생물학적 유해 요소부터 보세요. 미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곰팡이, 그러니까 미생물에는 뭐 세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말고 누가 더 들어가냐면 기생충이요. 이런 미생물 말고 기생충, 원충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네, 화학적 유해 요소 보세요. 화학적 유해 요소는요, 화학물질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성 신중독에 나왔던 물질들은 다 여기 들어가고요. 플러스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연독하고 곰팡이독이요. 자연독이나 곰팡이독 자체는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 요소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세요. 보고에 들어있는 보고독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독소 자체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적 유해 요소입니다. 네, 물리적 유해 요소. 자, 그래서 물리적 유해 요소가 되는 거, 뭐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돌조각, 유리조각, 쇠조각, 플라스틱 조각, 그 다음에 뭐 곤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물질들이 물리적 유해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 생물학적 유해 요소 찾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중에서 생물학적 유해 요소 찾아라. 미생물, 기생충, 원충 이런 애들이 바로 생물학적 유해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요. 자, 그럼 11번의 답 2번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머지 것들을 한번 분류 한번 해볼까요? 머리카락. 그럼 머리카락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냐면 물리죠. 여러분 쥐머리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물리죠. 그 다음에 보고독은 어디에 해당이 되면 화학적이죠. 보고독 자체는 화학물질이니까요. 화학적 유해 요소예요. 유해금속도 당연히 화학적이죠. 자, 그래서 11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작업하기 직전 조리자의 손소독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손소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역성비누였죠. 역성비누인데요. 조리하기 전에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알코올입니다. 답은 3번인데요. 나온 김에 여러분 알코올은 몇 프로가 제일 효과적일까요? 70%. 그죠? 70%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차염소산 나트륨 이거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100 내지 200 ppm. 근데 이게 과일이나 채소에 식품에 사용하느냐 뭐 기기나 기구 소독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농도가 다르죠. 그럼 우리가 보통 과일 채소에는 몇 ppm 사용하느냐면
100ppm을 사용합니다. 그럼 100ppm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침지했는지 기억나세요? 5분. 절대 5분을 넘겨서는 안 돼요. 침투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기나 기구는 몇 ppm까지 가능했어요? 200ppm까지 가능합니다. 200ppm까지 쓸 수가 있었죠. 네, 여러분 페놀은 몇 프로 이용했는지 기억나세요? 3 내지 5%. 네, 요오드 같은 경우는 25ppm. 그 25ppm이 차의 염소산 나트륨 200ppm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자,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 바퀴벌레 구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요, 최근에. 자, 여러분 구제법 알아두기. 그러니까 현장하고 좀 관련 있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좀. 자, 그래서 여러분 바퀴벌레 구제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여러분 왜 바퀴벌레나 쥐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하는 독재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하면 누구 사용했을까요? 붕산.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찐감자가는 이 식품에다가요, 바퀴벌레가 먹기 좋은 그런 식품에다가 붕산을 혼합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우선 4번인데요. 문제를 바꿔서 쥐의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들은 몇 번일까요? 쥐, 그러면은요 5번이죠. 와파린. 와파린은 쥐를 구제하기 사용하는 독재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또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문제를 바꿔서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몇 번일까요? 습도를 낮춰주는 방법,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1번, 2번 같죠. 온도는 뭐 20도보다 더 낮은 10도 이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습도는 60% 이하로 낮춰주는 거. 이렇게 온도, 습도를 낮춰주는 거는 진드기를 구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제법들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 4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4번. 사람에게서 주기적인 열병, 동물에게는 유산을 일으키는 인축공통 감염병은, 그래서 오전에는 정상이에요. 오전에는 평열이었다가 오후만 되면은요 고열 증상이 돼요.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오전에는 정상이었다, 오후에 올라갔다가 정상이었다, 올라갔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파상적인 열병, 이렇게 하죠. 이런 파상적인 열병을 일으킨다 해서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상열이라고 하는데요. 파상열, 다른 말로는 뭐냐면 브루셀라 증이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열병, 그 다음에 동물에게는 유산을 일으킨다 그러면 브루셀라 파상열입니다. 한동안 이 문제도 잘 안 보이다가 최근에 또 한 번 나왔었어요. 브루셀라증. 답은 1번이 되죠. 그러니까 브루셀라증은요, 증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증상의 특징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우수 제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해썹할 때 했었는데요. 해썹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해썹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수 제조 기준하고요, 표준 위생관리 절차. 표준 위생관리 기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수 내지는 적정 제조 기준. 자, 그 중에 우수 제조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 GMP, 표준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 SSOP였죠. 이걸 토대로 우리가 해썹을 계획한 대로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수 제조 기준, 적정 제조 기준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GM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회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 문제가 이렇게 좀 더 밀접하게 현장하고 관련 있게 뭘 구제하는 방법이나 예방법이나 아니면 뭔가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이런 류의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회 보는 거죠. 494페이지 2회 봅니다. 자, 1번. 다음 중 도마의 세정 및 소독에 가장 적합한 소독제는, 소독제 찾는 문제네요. 도마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도마에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세정 및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랬네요. 크레졸, 석탄산, 중성세제, 그리고 에탄올,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소독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크레졸이나 석탄산은 조리용 기구 소독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리에 사용하는 기기 소독에는 이용 못해요. 그 다음에 중성세제는 소독 효과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이제 2개 남죠. 에탄올하고 차염소산 나트륨.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좀 더 적합한 소독제는 누구일까요? 차염소산 나트륨. 그러니까 에탄올은 그냥 사용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뿌려서 사용하는 그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먼저 소독을 완전히 해두는 게 좋은 거죠. 자, 둘 중에 더 나은 거 5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비교적 소량의 검체를 장시간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계속 투여해서 그 영양을 검사하는 시험법으로 식품 첨가물의 특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장시간 투여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만성, 그렇죠? 만성 독성 시험.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지요. 그래서 2번의 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나온 김에 독성 시험 한번, 특징 한번 확인해 두고 가면 좋겠죠. 자, 오늘 나눠를 들은 프린트 2페이지 펴시면 돼요. 2페이지. 자, 2페이지 일반 독성 시험 3가지로 나누죠. 기간에 따라서 나옵니다. 급성, 아급성, 만성. 자,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은요, 한 번에 다 양을 투여해가지고요,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보는 건데요. 1, 2주만 관찰해요. 1, 2주. 1, 2주 관찰해서 뭘 확인하느냐? LD50을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LD50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LD50은요, 반수치사량이에요. 반수치사량. 그래서 실험 동물의 50%를, 실험 동물의 2분의 1을 사망시키게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반수치사량이라는 거. 그래서 이 반수치사량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독성이 뭐한 거예요? 강한 걸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급성 있죠? 자, 아급성은 실험 동물의 수명이 얼마를 검사하는 거예요? 10분의 1 기간을. 그래서 흰지로 따지면 한 달에서 3달 정도 검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동물 수명이 10분의 1 기간, 되게 어중간하지 않아요? 몇 개월? 그래서 이거는 만성 독성 시험 하기 전에 예비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만성 독성 시험, 이건 장기로 보는 거죠. 장기, 1, 2년 장기적으로 관찰해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요, 4번에 나오죠. 최대 무작용량.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우리 이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느냐? ADI요. ADI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ADI가 바로 뭐냐? 일일 섭취 허용량이야. 그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고 일일 섭취 허용량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ADI예요. 사람이 평생 먹어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급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는 LD50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만성 독성 시험을 통해서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동물의 최대 무작용량을 가지고 사람의 ADI, 일일 섭취 허용량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은 딱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 수명의 10분의 1 기간을 검사하는 거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독성 시험 3가지 비교해 두시면 돼요. 각각이 뭔지.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식중독의 원인 세균 중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 점막 및 장관 등에 정착하고 있으며 도시락, 샌드위치, 유부초밥 등의 식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분 아까 피부, 점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포도상구균. 그쵸?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한번 거치기 쉬운 뭐 도시락, 샌드위치, 유부초밥, 김밥 이런 데에서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럼 3번의 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자기, 유약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면 조혈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헤모글로빈 합성 저해로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금속은, 여러분 이게 도자기나 유약 성분에서 흔히 발견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혈 기능 장애로요.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랬네요. 이거 그럼 누굴까요? 납이죠. 납.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번의 답은 1번인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증상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수은의 대표적인 증상은 뭐였을까요? 신경 증상들.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요 공장 폐수가 원인으로 발생했죠. 공장 폐수가 원인에다가 신경 증상들을 일으키는 게 특징. 그 다음에 여러분 카드뮴도 마찬가지. 공장 폐수가 원인이었고요. 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을까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단백뇨. 뼈가 칼슘이 축적이 제대로 안 되면서 골련화증, 단백뇨,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비소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요? 피부 증상, 흑피증, 이게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석은 증상은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주석은 특징이 뭐였냐면 어디에서 용출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주석은 어디에서 용출되기 쉬웠을까요? 통조림, 그쵸? 어떤 통조림이요? 과일, 주스 통조림. 자, 그래서 과일, 주스 통조림에서 용출되기 쉬운 유해금속, 주석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 1번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오늘 나왔던 프린트물 이 페이지에 다른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납에서 볼 거요. 용출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통조림의 땜 납 부분, 그 다음에 도자기, 유약성분, 아까 나왔던 도자기 유약성분, 범람 이런 데서 용출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뼈에 축적이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뼈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조혈기능 장애로 빈혈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에 빈혈. 근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중추신경장애, 뇌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도자기 유약성분에서 함유되어 있으면서요. 빈혈과 함께 중추신경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중추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 그리고 또 하나가 뇌장애입니다.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은 아까 얘기했죠. 공장 폐수가 문제가 됐었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이 컸죠. 그때 일어났던 증상의 특징을 묶어서 우리가 무슨 병이라고 그러냐면 미나마타병. 미나마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미나마타병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증상이 다 뭐냐면 신경 증상들이에요. 연화곤란, 시력감퇴, 난처, 언어장애, 호흡 마비, 이거 다 뭐냐면 신경 마비 증상들입니다. 신경 증상들. 네, 여러분 카드뮴도 공장 폐수가 문제가 됐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얘는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래서 아프다 보다병, 이타이병이 바로 증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병명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인 증상 2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뼈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뼈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칼슘을 방해하는 거예요. 칼슘을 방해해서 무슨 증상을 보일 수 있냐면 골련화증. 그 다음에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요. 신장에 문제를 일으켜서 뭘 일으키냐면 단백뇨 증상. 근데 여러분 이렇게 뼈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남자보다 누가 더 문제일까요? 여자. 그 다음에 비소 보세요. 순도가 낮은 첨가물에 불순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거 비소입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같이 혼합되어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증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예요? 피부 증상.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피부 증상. 피부의 각화, 색소 침착 같은 피부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해금속은 주로 어떤 게 시험 문제에 나왔냐면 어디에서 용출, 유래되어서 문제가 됐는지 하고요. 대표적인 증상, 요거 연결해서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좀 나왔던 것들이니까요. 꼭 확인해 두세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식중독의 원인균 중 냉장 보관식품 중에서 세포 성장이 이루어지며 그럼 여러분 이거 했었는데요. 세균성 식중독 중에 냉장 보관식품, 저온 보관을 했을 때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항상 답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해서 문제가 된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 그러면은요 둘 중에 하나가 꼭 답이에요.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 그럼 답은 여신이야 아니면 리스테리아예요. 자, 근데 그 뒤에 걸 한번 봐야 되죠. 증상이 달라요, 둘이. 자, 증상으로는 수막염, 유산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수막염,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냐면 리스테리아.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5번의 답은 3번인데요. 만약에 여신이야로 가면 증상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충수염. 맹장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하면서 충수염, 내지는 맹장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여신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리스테리아도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던 건데 최근 들어 좀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테리아가요. 특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테리아의 특징을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자, 리스테리아 식중독도요. 감염형이에요. 균을 먹어서 발생하는 건데요. 원인균은 리스테리아균이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람 양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감염형 식중독들은 다 그람 음성인데요. 유일하게 얘만 그람 양성이에요. 하지만 포자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열에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징들 밑줄 그어두세요. 사도시에서도 성장이 가능해요. 사도시에서도 느린 성장이 가능하고요. 내염성이에요. 염에 잘 견뎌요. 근데 여러분 아까 내염성 나온 게 하나 더 있었는데 포도상 구균이요. 여러분 내염성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요. 포도상 구균과 리스테리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증상이 또 특징입니다. 증상 꼭 기억해두세요. 건강한 사람은 무증상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대다수가 무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감기하고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요. 임산부에게는 유산사산을. 여러분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유일하게 유산을 보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리스테리아.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감수성이 높은 임산부, 신생아, 노인,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폐혈증,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폐혈증, 수막염, 유산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혹시 없어요? 리스테리아 특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 소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소량으로 발생을 해요. 얘는요 몇 개만 있어도 균이 몇 개만 있어도 발생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장 소량으로 발생했잖아요. 그게 특징이죠. 몇 개, 균이 몇 개만 있어도 몇 개에서 10의 3승 이하로 발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소량으로 발생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세균성 식중독은 그 중에 하나가 리스테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량 리스테리아.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소량으로 발생하는 거 리스테리아 식중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테리아는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징이 참 이렇게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들을 한번 쭉 살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었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